우아하게 승복하는 미국 대선의 전통을 따를지 아니면 끝까지 불복할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그에게 쏠려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일단 불복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사위는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족과 측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잠시 후 성장경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미국 대선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죠.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잠시 후 국회 하이킥에서 짧고 굵은 30분 토론으로 민주당의 설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항상 소중히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당연히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푹 쉬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상황 네. 먼저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20명 선거인단 조 바이든이 결국 차지하면서 네.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279명. 네. 그야말로 매직 넘버 넘은 거죠? 매직 넘버 넘었죠. 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 인수를 위한 행보 시작했겠네요. 네. 미국의 모든 언론이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호칭도 당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후보 아니고요. 예. 바이든은 지난주에 일찌감치 인수위 홈페이지 열었고요. 미국 정부 핵심에 접근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차기 정부 예산과 인력을 짜기 위한 기관 검토팀도 이번 주 안에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 선거대책본부는 해체했습니다. 이제 후보가 아닌 당선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했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우선 과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먼저 할 일로 코로나19 대응을 꼽고 있는데요. 예. 하루 10수만 명씩 늘고 있는 환자가 있고 또 코로나19가 지금 미국 사회 분열의 상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이제 트럼프 지지자냐 바이든 지지자냐를 가를 정도로 기준이 된 상황이라서 방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의 통합을 위해서도 코로나19 대응이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은 이에 따라 오늘 12명 규모의 코로나19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방역 정책 내놓을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에는 취임을 해야 됩니다. 네. 10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의연하게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인 같으면 뭐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씀하실 그런 상황 같네요. 바이든의 인수위가 움직인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협조를 해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러죠? 어떻게 될 것 네. 같습니까? 아직 승부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 우편 투표는 사기다.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면 나의 승리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여전히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멘트들을 트위터나 또 육성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예. 재검표와 소송을 통해서 아직까지 승부를 뒤집을 기회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스뉴스에 나가서 우편 투표 논란에 대해서 말할 거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대선 불복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네. 대선은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축하했고 바이든이 특히 이제 7천만 표 이상 표를 얻은 거에 대해서는 놀라운 정치적인 성과다라고 축해 세웠습니다. 네.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죠. 밋 롬니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재검표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예. 사기 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그런 증거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가 요구한 재검표 요구는 모두
거부됐는데요. 다만 표 차이가 0.23%에 불과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재검표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에서 0.1% 이하로 차이가 나게 되면 재검표를 요구한 대상이 본인이 아닌 주에서 비용을 들여서 재검표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조지아주밖에 없고 트럼프는 지금 다른 거의 경합주 모두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모금 운동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가족 중에는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네. 쿠슈너죠, 네. 사위 이런 분들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라.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고 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던데요. 지금 공개적인 발언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미국 언론들이 소식통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 가족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나뉘어 있다. 네, 그러니까 부인과 사위는 트럼프가 승복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쪽이고 예. 그리고 딸도 이방카도 마찬가지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불복을 하는 자세,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공개적으로 전해지고 방송에 있습니다. 나와서도 상당히 강하게 그 주장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CNN이 앞서서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가 장인인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해서 개표 결과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득했다고 전한 바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오늘은 부인인 멜라니아도 남편에게 패배를 수용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역시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ABC 방송도 멜라니아를 포함한 핵심 측근들이 우아한 출구를 만들어 트럼프를 설득하려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은 아니라서요. 트럼프 설득한다는 얘기는요. 명확한 입장이 뭐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에는 불법이 아닌 모든 합법적 투표는 개표돼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적어서 남편의 주장에 일부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싸워야 한다. 공화당과 지지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네. 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소식 좀 볼까요? 네. 오늘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이지 않습니까? 네, 1차 추천입니다. 1차 추천 마감일이요. 예, 추천위원은 7명인데 네. 대한변협을 제외하고는 누굴 추천했는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수처장 어떻게 뽑는지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7명입니다. 이 7명이 각각 복수로 후보를 1차 추천을 하고요. 그게 오늘이 마감입니다. 예. 이 중에서 추천위원 6명이 찬성하는 후보를 2명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다시 합니다. 이게 2차 추천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최종 대통령이 이 둘 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하게 되고요. 이 지명된 사람은 인사청문회에 거쳐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1차 추천 마감일인데 대한변호사협회만 누구를 추천했는지 공개를 했습니다. 1차 추천한 사람 3명인데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2명인데요. 네. 이찬희 변협회장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 고려했으며 내 외부 평가를 종합하고 철저한 검증도 거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 남성 2명을 추천했다. 이 정도로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여성 후보군 물색을 해봤는데 모두 고사해서 아쉽게 안 됐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추천위는 오늘 6시까지 이제 지난 거죠. 추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에 2차 회의를 열어서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인데요.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 설립 자체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후보 결정되기까지 이게 뭐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인데 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네.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다면서요? 네, 오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미 4차례 공판 준비길이 진행됐는데 이때는 부친상도 있었고요. 또 공판 준비길은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만 나왔다가 오늘은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이 부회장이 10달 만에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예. 기자들이 법원에 온 이 부회장 상대로 심경 등을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의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받았었고요. 2심에서는 뇌물 인정 액수가 대폭 줄고 또 일부 혐의 같은 경우에는 무죄로 바뀌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 말값 34억 원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이거를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다시 인정을 해서 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예.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정준영 부장판사 이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담당 부장판사인데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영수 특검이 반발을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고 또 대법원에서 반려되고 기각되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한동안 재판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다뤄진 게 바로 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을 했는데요. 재판부 추천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네. 이분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네, 아주 조정했던 분이죠. 인상적이었죠. 네. 예. 특검 몫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회계사 그리고 변호인 몫으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쪽이죠. 김경수 변호사가 추천이 됐는데 재판부가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각자 추천 인사에 대해서 특검과 삼성 양측이 모두 중립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특히 특검 측에서 그 삼성에서 추천한 김 변호사에 대한 반대 의견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면서 잠시 설전도 벌어졌고 한 5분 정도 휴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이 다크웹에서 운영했었잖아요. 네. 손정우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상당히 이게 위중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미약한 찔끔 복역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만기 출소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발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건데요. 예. 지난번에 손정우가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미국에서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즉 아동 성착취물 판매 등은 아까 언급됐던 대로 우리 법원에서 1년 6개월 네. 고작이죠.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했기 때문에 남은 혐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중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 혐의만 가지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우리 법원에서 거부가 됐었죠. 기각이 됐었죠. 이것만 해도 이제 사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최대 20년까지 또 선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 자금 세탁의 혐의로 우리 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꼼수 고발이죠. 꼼수 고발 예,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영장 실질심사를 했는데 마치고 나오면서 손정우가 취재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만 했습니다. 결과가 오늘 저녁 안으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딜 내려온다. 한국 한뉴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 한뉴딜 경제 살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 한뉴딜 내 삶을 지키고 우리 동네 살리는 한국 한뉴딜 대한민국 미래 열고 세계 경제 선도하는 한국 한뉴딜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여의도 최고의 골든마우스들이 상암동에 모였다. 국회 하이킥! 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요새 많이 추워져서 추위를 느끼는데 여의도는 워낙 열기가 뜨거워서 추위도 못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김기현 의원님? 아, 그래도 춥죠. 그래 추우세요? 특히 야당은 많이 춥습니다. 야당은 춥고요. 네, 설훈 의원님 야당 안 춥습니까?
저는 뭐 감옥생활을 오래 해서 추위를 잘 안 탑니다. 네. 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 이제 당선인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 바꾼 것, 이 인연이 지금 언론에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서른 의원님은 뭐 김대중 대통령과도 가까우셨고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어떤가요? 바이든 당선인께서 이러한 에피소드 말고도 지한파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좀 친숙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이 1982년 연말에 미국을 가셨지 않습니까? 네. 이호 여사와 함께 쫓겨갔죠. 예. 가족들 같이 가시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85년 2월 8일 날 한국에 귀국하시기까지 3년 가까이 미국 계시면서 네. 조 바이든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뭐 자주 이렇게 친교를 맺었습니다. 예. 한국 오셨어도 몇 차례 조 바이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미국에 계실 때부터 친교가 있었고, 네. 그리고 국내 귀국하셔가지고는 이 그 조 바이든하고 계속 연구가 있었고,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조 바이든 당선자가 그 당시 이제 상원 이 외교위원장이었죠. 네. 외교위원장을 들어와서 2001년인가 같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만나셨고, 또 그 전에는 민주당 외교위원회 간사로 98년인가 아마 그때 들어왔을 겁니다. 네. 들어와서 만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햇볕 정책이 저 정책이 한반도 정책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 공개적으로 하시고, 포용 정책 인정한다. 네. 그리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두 분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김기현 의원님, 서른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그런 그 대북 관련된 유화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 8년간 부통령으로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과연 대북 관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예. 전체적으로 이 지한파,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네. 그분이 36년 동안 그 의원 활동, 상원 의원 하면서 외교위원회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네. 3번에 걸쳐서 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과 남북과 또 사이의 관계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훨씬 더 이 남북 관계 문제 해결에는 영향이 크고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미국 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이미 벌써 북한이 직접 ICBM, SLBM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직접 때릴 수 있는 무기를 다 개발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략적 인내와 같은 정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전략적 인내라는 걸 무시하면서 그래봐야 자기들이 우리 본토 못 때리니까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그랬는데, 이미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된 이 시점에는 그런 형태보다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이제 이번에 그 TV 토론회 트럼프하고 바이든 후보하고. 예. 하면서 네. 거기에서 바이든이 했던 말이, 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구체적 진전이 있으면 그 후에 김정은이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비핵화,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푸시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점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른 의원님,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트럼프 김정은 최초의 그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뭔가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두 어떤 탑다운 방식의 지도자 간의 문제를 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식은 바텀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럼 북한은 과연 어떤, 지금 우려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 북미 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발 등의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군사적 도발 부분은 내년 4월까지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 예. 지켜볼 거로 생각하고, 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열 정비할 때까지 는 지켜보겠죠. 그렇고 바텀업이냐 아니면 탑다운이냐 하는 문제는 탑다운 방식이 맞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북한은 체제상 이
실무라고 하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무자에게 재량이 없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텀업입니다. 탑다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 이 바이든은 이 바텀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했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전략적인 내로 오바마 정부가 했는데 이게 왜 전략적인 됐느냐? 이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인 인연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미 남북 관계에서 제일 미국이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전략적인 인내입니다. 그럼 그냥 뒷점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니 한번 해봐라 이거였는데 네.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핵개발만 가속화되고 미사일만 고도화됐는데 뭐 그렇게 아까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이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네.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나서서 이 트럼프 정부보다 나은 정책이 나올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다행히 우리 정부하고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이 호흡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 이 해결책에 접근하는 방안들이 정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네. 한반도에는 평화가 좀 확장되는 이런 시절이 올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그 점에 광고 대해서는 예, 김경호 의원님 답변을 잠깐 조금 드려야 되는데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거 사실 이게 현재 북한이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게 된 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네. 햇볕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었던 돈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도 결국 목적 달성을 못하고 북한에 돈만 지원해준 결과가 된 것이고요. 그 바이든의 정책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취했던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 그래 놓고 비핵화를 나중에 논의하자 그랬는데 거꾸로 이제는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수보회의 청와대에서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말을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뭐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같고요. 네.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햇볕 정책에서 나왔다. 그것은요 갖다 붙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는 뭐 그동안 수 있는 건 여야 간에 아니고 무척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민감하고 또 현안이고 중요하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야를 대표하는 두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하는 뜨거운 토론 국회 하이킥 1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수사하지 말라며 정부 여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늘 방해하고 비판하고 아예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선 상황에서 원전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지검 청사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서른 의원님, 이 수사로 인해서 여당은 지금 분노가 폭발한 것 같이 보이고 있고요. 검찰하고 여당 사이에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감사원이 10월 20일 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네. 이게 감사 결과입니다. 네.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그런데 그걸 했는데 이걸 감사 결과 두고 이제 5일, 11월 5일 검찰이 산자부, 한수원, 뭐 가스공사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100명 이상 동원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 의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야당이 이걸 고발했습니다. 야당이 고발하니까 뭐 야당 고발은 정치 공세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당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고발하니까 그걸 딱 검찰이 받아가지고 이 검찰을 야당이 고발한 14일 만에 했습니다. 아주 딱 짜고서 정광석가처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야당발 청구 수사로 봐야죠. 그게 딱 떨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 사안입니다.
이건 정책입니다. 네. 정책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월성 1호기는 너무 폐기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이런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던 정책인데 정책을 검찰이 돌아가지고 수사하겠다 하면은 이건 바로 그는 정치 수사입니다. 이건 뭐 정치 수사 말고 다른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식 이 청와대 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네. 김기현 의원님, 지금 서른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여당의 입장은 정치 검찰이 야당의 청부를 받아서 혹은 야당과 결탁하여 이번에는 아예 정책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부당한 수사다. 이러한 말씀이 요약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야당발 청부 수사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그 각종 검사장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야당 임명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야당발 청부 수사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당 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뭐가 깊은 구석이 있구나. 이게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간 정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정책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들이 있으면 법적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무리하게 막 사건을 이게 집행을 했다 이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원안위에서 이게 원전을 계속할지 가동을 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원전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법률에서 명확하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구인데 이 원안위가 어떤 특정 무슨 그 권력 기구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게 억지로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직권 남용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라고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감사원 결과에 상당히 드러난 겁니다. 경제성도 억지로 낮췄다고 하고 또 심지어 444건의 자료를 산업부 그 국장하고 이런 그 공무원들이 그것도 일요일날 밤 심야에 들어가서 폐기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구린 구석이 있었으면 폐기했을까.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다. 신적폐에 대한 수사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수사하는 거는 정책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절차를 왜 안 지켰냐 왜 문서를 마음대로 파기했느냐 이거는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니까 그거 수사하는데 그걸 정책에 대한 수사라 그러시면 야 그럼 4대강에 대한 수사는 왜 하자 그랬느냐. 예전에 그걸 범죄를 초탕하자 척결하자 그랬는데 범죄 초탕하자 척결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래요. 삼천교육 때 막 보내면 그거 인권 침해니까 다 처벌받아야 되죠. 법 절차와 권한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거 안 지켰으면 누구든지 수사를 받아야죠. 어디 그걸 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예. 잠깐만요. 예, 두 분의 그 총체적인 입장은 분명히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쟁점을 따지기 위해서 딱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우선 김기현 의원님의 주장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어쨌든 검찰 수사적 차원에서 보자면 4천여 건이 넘는 자료를 444건. 444건 죄송합니다. 444건의 공문서를 포함한 자료를 감사원 감사 전에 폐기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범죄가 아니겠느냐. 여기서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요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요. 산자부 공무원 2명 징계 요구했고요. 네. 백은규 장관에 대해서는 전 장관입니다. 공직 네. 출마 시 불이익을 주라. 예.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요게 감사원이 그 행위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네. 요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가고 일주일 만에 이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슨 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감사원에서는 이런 아주 경미하게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네. 이걸 대대적으로 1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 뒤졌습니다. 꼭 조국 장관 잡듯이 잡았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폐기 정책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전 네. 세계가 원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우리만 합니까? 전 세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대선 공약 사항으로 냈고 네. 그래서 그게 따라서 지금 하고 있던 사안인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끝난 거지. 그게 무슨 놈 수사거리가 된다고 이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수사한단 말입니까? 네, 김기현 의원님, 지금 서른 의원님 말씀 중에 핵심은 제가 볼 때는요,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직접 감사를 행한 감사원의 결정은 징계에다 해당되는 관련자들이죠. 그런데 검찰은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기소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모두 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벌성, 유책성 또는 뭐 비난 가능성 이게 심대한 경우에 한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하게도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책 개입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왜 방문했는지 뭐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지만 뭐 소문 그중에 보도에 의하면 순회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교육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얘기고요.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 윤석열이는 누구든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내용을 여건이 더 잘 알 텐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풍선만 띄우고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폐기되는 게 추세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중단했던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지금 원전을 계속 세계에 지금 팔고 있잖아요. 계속 만드니까 파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원전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지금 전환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들입니다. 왜냐? 전기가 엄청나게 사용되잖아요. 지금 뭐 전기자동차 사용한다는데 아니 그럼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겁니까? 결국 원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도리어 회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정책의 전환을 뭐 정책이야 정당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프로세스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원에서 뭐 징계를 요구했 그건 징계 요구는 그 공무원이 징계하는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펄쩍펄쩍 뛰는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대해 수사를 안 하면 그 직무유기지요 검찰이. 네. 그런데 잠깐만요, 의원님. 그 원전에 대한 여야 입장이야.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정당 부당의 입장도 충분히 소명하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또 하나의 검찰과 관련된 현안이 특활비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찰 결정인데요. 검찰총장의 특활비 하루에 290억 엄청나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반응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중에 상당수는 또 법무부에서 쓰는 것이다. 법무부가 스스로가 자책골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기현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금년에 한 94억 정도 배정돼 있다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 그게 예전보다 많이 이제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데 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사실 그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맞아서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또 일정한 부분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이게 N분방 지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수사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야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수증을 받겠습니까? 가령 이런 거죠. 네. 일정한 부분의 그 특수활동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논란이 된다고 해서 사실 추미애 장관이 얘기할 때 저는 들으면서 정말 윤석열이 틀어도 나올 게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저거까지 털자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총장은 다 틀어서 다 공개해라. 투명하게 다 검증을 받아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네. 이거 똥볼 찼다 추미애 장관이 또 똥볼 차셨구나. 특수활동비 법에 저촉되면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도 불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서른 의원님. 근데 이제 이 특활비를 법무부하고 검찰이 같이 나눠 썼다 그러는데 거의 90%는 검찰이 써요. 네. 법무부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대디표로서 당할 것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특활비를 쓰더라도 이게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영수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썼다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싼 돈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 그대로 써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들여다볼 부분은 있다 생각합니다.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은 여야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단서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아까 김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 틀림없어요. 네. 특활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밀행성이 보장돼야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무슨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수증도 남길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도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예. 제도적 개선과 그동안의 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실태를 검증하고 책임질 사람을 규명해내고 네. 제도의 개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검찰과 관련된 뜨거운 여야 토론이 우리 겨울로 넘어가는 추위를 싹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하이킥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갑니다. 라운드 2.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혁신 방안 하나로 언급한 신당 창당 방안에 관해서 관심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면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막을 것이냐며 결국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하는 연구단체인 국민미래포럼에서 야권 혁신 방안으로 새로운 정당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연대체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신당 창당을 제안했다는 뉴스 들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다. 신당 창당은 혼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일축해버렸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여당에서는요. 이렇게 야권의 어떤 분열 양상 반가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갑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네. 창당 전문가 되겠어요.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이번이. 이번 하면 다섯 번째 될 것 예. 같은데 이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게 예. 이 국민의당입니까? 그쪽은 좀 삼석이죠. 현재 그렇죠. 네, 본인도 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103석인가 그러는데 네. 이게 그 삼석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하자 이래야 얘기가 맞는 거지. 삼석이 지고 103석 당신들 와서 같이 합치자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생각하고. 네.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나라도 내가 김종인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일축하겠어요. 일축하겠는데 근데 야당 사정이 잘 모르겠고 네. 어떤 형태가 되든 뭐 서로 합치는 거는 힘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죠. 좋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합치자고 내가 합치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자신이 내가 그러면 야당의 힘을 보태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 이런다면 그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서로 창당하지 않으면 그게 좀 건방진 거 아닌가 겸손이 네.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요, 김기현 의원님, 서른 의원님의 말씀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영의 뜻을 비추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내에도 뭐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기는 이러한 분위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실제로 어떻고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갖고 뭐 본격적인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미 벌써 빨리 야권 통합을 통해서 반문연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야권 통합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좀 전에 서른 의원님께서 야권 연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왠지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적극적으로 좀 어색합니다. 하셔서 1대1로 붙어보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오늘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 안철수 대표가 했던 것은 신당 창당이라고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닌가요? 예, 혁신 플랫폼 이런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혁신 플랫폼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예. 물었더니 신당 창당이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네. 다양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녹여보자 이런 의미라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예. 지금 시점에 이제 야권 연대를 첫 논의하는 첫 출발입니다. 어떻게 첫 소리 배부르겠습니까만 어떻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힘을 다 합쳐도 될똥말똥 상당히 솔직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최선을 다해서 전목된 네. 힘까지 쏟아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우리가 여유 있게 그렇게 뒷짐질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논의 시작의 불씨를 잘 살려서 어떻게든지 야권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필요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점으로 보면 내년 4월에 이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만 네. 그 전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당 간 통합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후보 간 통합이라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후에 바로 이제 직후에 물론
지방선거,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좀 더 큰 보폭을 해서 야권의 대통합을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논의의 시작 단계인데 아하. 저는 신호가 아주 시그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4931님이 바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럼 야권, 신당, 청당으로 가는 건가요? 그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궁극적 목적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제 생각에는 서른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 등 모든 범야권을 포함하는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모든 걸 다 깨고 신당이란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느냐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보궐선거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철수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혹은 야권 전체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신당 창당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 창당이라는 용어를 지금 당장 사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당장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예. 신당 창당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지난번 그 이번 총선을 앞둔 의원님 시점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그렇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후보 간 연대부터 시작해서 통합을 후보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뭐 가령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우리가 정할 때 예.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도 저는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려있다. 큰 틀의 빅텐트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좋은 그 인재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거기서 경쟁력을 보이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능성이 굳이 열려있다.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예, 해서 낙점해서 거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서로는 짧게 의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이 강해지는 건 좋아요. 네.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예. 야당이 좀 건강하게 힘을 가지고 대응하는 예. 게 좋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의 청첩장을 펼치고 안을 보고 날짜가 5월 10일임을 분명히 보고 당신을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 근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저에 대해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감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가씨, 당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내가 쓰레기통에 바로 버린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드보다 낫습니다. 턴하우덴의 얼굴은 때로는 붉어졌고 때로는 창백했으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리고 네 번째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불합리합니다. 마지막 기회는 나에게 던져졌다. 그러다가 당신의 말이 엇갈렸지만 나는 여전히 장씨가 보낸 손님 목록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어요. 술에 취해서 피곤해서 목소리도 피곤했어요. 턴하우덴, 나는 여러 번 말했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애착이 없습니다.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우리 두 가족은 여전히 협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당신이 계속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져오면 나는 단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족 간의 관계의 끝입니다. 판하대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응석을 받았고 사업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업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유형의 젊은 주인입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 이전처럼 사업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새로 떠오르는 푸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굴조차 지킬 수 없었다.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었다면 우리 만다린 가족 기업 히에프에 큰 집을 지으십시오. 아마도 가족과의 사업 거래가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의 전체 자본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그의 오만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살짝